자, 행정입법이란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죠. 국가 등 행정 주체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이 핵심이에요.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얘기지.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것은 추상적. 항상 언제나 적용된다. 이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 규범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적용되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 종류 밑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행정입법이 큰 개념이지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범이다. 그런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이 법규명령은 법규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으면 그거는 이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담아야 됩니다. 행정규칙의 뜻은 바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내부 행정사무의 기준이 된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것은 대상이 국민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범위는 뭐야? 국민들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행정기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행정규칙이. 따라서 국민들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공포를 효력 요건으로 하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건 아니야? 공포라는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공포. 이러이러한 법규명령을 만들었으니 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행정기관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공포는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류. 효력 발생의 요건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 이 법규명령은 법적 근거가 요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기준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효력이 어떤 것이 높습니까? 효력이 강한 것은 법규명령이죠. 자, 137페이지에 4번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우리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들죠.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것이 법률이죠. 그러면 법률만으로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까 이거지. 국회가 보다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행정에 관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행정부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라는 것은 되게 그냥 추상적이고 대강 만드는 거예요. 골경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행정을 하는 행정부에서 규범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다가 일일이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법률 제정 절차 자체가 우리 법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법률은 정부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10명이 모이면 제안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안이 되면 잘 들으세요. 제안이 되면 각 소관상임위원회가 이제 배정을 하며 거기서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거치는데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법률 제정 절차가.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가지고 재의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행정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는데 법률 제정 절차가 까다로우면 안 되죠. 따라서 보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럼 대통령한테 직접 이 권한을 주면 되죠. 대통령이 자기가 알아서 만들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입법이고, 요게 이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피라미드 상에서 행정입법을 왜 밑에다가 썼을까요? 피라미드 상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일단 법률을 만들고 여기에서 법률이 이렇게 위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해줘야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거죠. 위임이라는 것은 당신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법률에 써 있어야 돼요. 실제로. 자, 요 어떤 A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으면 제20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직접 담아놓지 않고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게 이제 위임을 했다는 것이야. 이게 바로 위임 규정이에요. 위임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만들죠. 만약에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자, 제2절 법규명령부터 보는데, 자, 2절, 그렇죠? 2절 뭐야?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개념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이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추상적 일반적 규정이다. 법률상의 수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권한 거예요. 법률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었죠. 이거 수권이지. 그리고 추상적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법규성을 가집니다. 법규성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이 만든 행정입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역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당 공무원은 이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국민은 사법심사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을 위반하더라도 또 부령을 위반하더라도. 138페이지 밑에는 종류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법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다. 계엄조치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입법은 아닙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대위명령. 법률대위명령은 법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때로는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긴급명령권 같은 게 있어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률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 그러니까 행정입법이죠. 행정부가 한 건 행정입법인데 때로는 법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대위명령이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헌법 과목에는 헌법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살번에 법률 종속명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상에서 법률 밑에 있는 것들, 요걸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법률 종속명령. 이것을 위임명령과 이제 집행명령으로 이렇게 나누죠. 밑에 나오죠. 위임명령과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의 법령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이 위임명령이죠. 지금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죠.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특히 위임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문들은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집행명령입니다. 이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세칙이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이러한 위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집행명령, 위임명령. 큰 차이점은 뭐라고? 이렇게 위임이라는 수권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직권으로, 즉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즉 법률의 수권이 없이도 가능해요. 따라서 법률의 수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입법사항을 정할 수가 있지요. 왜? 법률의 수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법률이 권한을 줬단 말이야.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집행명령은요, 위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입법사항, 즉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는 전부 공포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포해야 되고 이것도 공포해야 돼요. 왜 그렇죠? 네. 이거는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아까 봤죠? 이건 행정규칙은 아니에요. 법규명령이니까 공포는 하고. 우리 이 헌법 95조, 헌법 95조 그리고 75조가 바로 이러한 법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돼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헌법 95조, 75조를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 장관이 이러한 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위임을 받아서 정하고 어떤 경우는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책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의 법규명령이 또 많다. 감사원에서 만드는 감사원 규칙도 일종의 법규명령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와서 법규명령의 근거, 139페이지 아래에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긴급명령, 긴급재정인 경제명령은 헌법에 따른 제도니까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면 위임명령의 근거는 뭐라고요? 법률에 수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집행명령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수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40페이지.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은 누가 만든다고요?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법규명령인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 밑에 있는 것이죠. 법률 밑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봅니다. 첫 번째 141페이지 위에 포괄적 위임의 금지라고 나오잖아. 포괄적 위임의 금지. 금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위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 정한다. 사실은 저게 지금 보니까 포괄적 위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무슨 말이 여기 있어요. 다음에 각호에 관해서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줘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바운다리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 위임이라고 하죠. 포괄적이면 안 됩니다. 단 여기서 하나, 조례에는 포괄적 위임 가능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로서 정당성을 가지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즉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다가는 포괄적으로 그냥 위임해도 돼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판례. 자, 두 번째 보시면 구체적이냐 포괄적이냐의 그 어떤 판단 기준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동그라미 3번에 구체적 판단 요소 나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것들이 있죠. 침익적인 처분인 경우에는, 침익적인 행위들은 아무래도 더 구체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영역이라면 좀 완화시켜가지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갑니다. 143페이지에 가면 국회의 전속적
전속적 입법사항. 입법사항은 어때요? 위임이 안 된다 이거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국회만이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헌법을 읽어보면 헌법제 몇 조에 보면 다음 사항은 이제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또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법률로서 정한다. 이 말은 국회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한다. 만약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회가 해야지 행정입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단 우리 판례를 보면 판례는요. 설사 이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법률이 위임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판례.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정부 조직은 법률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대신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했을 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벌 규정 위임죠. 처벌 규정. 처벌 규정이 뭐죠? 뭘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징역 뭐 이런 것들을 가하는 거예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들이에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 우리 행정법에도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뭐 병든 고기를 판매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병든 고기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있어. 만약에 그런데 병든 고기를 판매하면 뭐 징역 몇 년 이하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판매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원래 위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형법정주의. 자, 국민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범죄죠. 범죄이고. 따라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미리 법률로 정하라 이거야. 그죠?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처벌 규정은 법률에다 반드시 해야 되지 위임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나. 그런데요. 이마저도 우리 여기다 쓸게요. 판례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그죠? 처벌 규정은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전제 조건하에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형의 종류. 형종이죠. 형종. 형종이라고 하는데 형의 종류가 뭐야? 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 여기 형벌의 종류인데 형벌의 종류만큼은 법률에다가 꼭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상한, 포 이런 것들을 법률에다가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지. 최소한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상한 폭이란 말은 가령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상한이 3년이죠. 그리고 폭은 2년이지 2년. 네. 이렇게 상한과 폭을 정하고 형의 종류를 정한 다음에 이걸 하위의 행정입법에다가 위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처벌 규정도.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재위임 나오죠. 재위임.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위임받은 것을 다시 위임한다는 건데 자, 법률에서 말이죠. 어떤 사안을 법률에서 이렇게 대통령령한테 위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시다. 대통령령. 이렇게 한번 위임했어. 그러니까 다음 사항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다시 또 부령에다가 이렇게 위임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죠? 위임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다음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걸 뭐라고요? 재위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재위임은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법률이 위임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대통령이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장관이 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은 또 어떻게 되느냐? 법률은 대강이라도 정하고 그죠? 여기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대통령령이 되는 것이죠. 이 대통령령은 대강이라도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대략적으로 대통령령에다가 담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사항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면 재위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4페이지 맨 아래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제 5번 해가지고 조세 요건 위임이죠. 우리 조세 법률주의가 또 있습니다. 저 죄형 법정주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조세 법률주의야.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대야 됩니다.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법률이 일정한 범위, 바운다리를 정해주면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요거 5%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 명령의 한계가 중요했고 145페이지 보면 집행명령의 한계가 나오죠. 집행명령의 한계. 집행명령의 한계는 그다지 뭐 한계 자,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법규명령의 성립 및 발행 요건 나옵니다. 법규명령 성립 요건. 여기서는 절차 보세요. 괄호 3번 절차. 대통령령을 만들 때 대통령령은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고 법제처 심사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까지 해야 돼요. 대통령령. 그런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가지 전부 공포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규명령이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 뭐 형식 및 공포 법조문의 형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포해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야. 전부 다 행정입법은.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효력요건. 자, 밑에 뭐 소멸 나오는데 이건 생략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147페이지에 법규명령의 이제 통제. 자, 법규명령의 통제.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되죠. 따라서 하자 있는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147페이지. 법규명령의 통제. 첫 번째로 입법적 통제가 있는데요. 입법부가 하는 통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법부는 국회예요. 국회가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행정부가 여기 있습니다. 행정입법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죠. 여기서 행정입법을 만들면 돼. 입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요걸 굳이 여기 의회가 있는데 국회에 의회죠. 의회에 이걸 뭐 동의를 요하느냐? 불료입니다. 불료. 동의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무튼 대한민국 이 법 절차 내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동의 절차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또 요거 예외적으로 의회 제출 절차는 있습니다. 국회법 92조인가에 보면 행정부가 이렇게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을 만들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검토하죠. 검토해서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보내요. 통보를 해주고 다시 검토하라는 거지. 이거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니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하시오. 이렇게 보내면 다시 검토해서 이러한 처리 계획을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의회 제출 절차는 동요라고 돼 있네요. 동의가 아닙니다. 그죠? 동의라는 것은 동의는 이러한 의회에서 찬성을 해줘야만 제정할 수 있다. 하나의 요건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저 제출한 거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입법적 통제는 이렇고,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가 있겠죠. 이건 살짝 한 페이지 넘기면 네. 행정적 통제입니다. 행정감독권에 의해서 우리 행정부라는 것도 이렇게 계층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뭐 이제 총리 밑에 쭉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조례는 광역단체를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조례도 역시 행정입법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행정 통제, 이런 계층제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무회의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나 아니면 법제처의 심사 절차가 있어. 국무회의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법제처, 자, 총리령이나 부령 있죠, 부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법제처 심사까지만 하고,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도 있는데, 이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읽어보면 맨 앞에 단어가 어떻게 돼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돼 있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심판위원회가 만일 어떤 사안을 심판을 할 때 이러한 행정입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이 잘못되어 있는 행정입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정입법 관계행정기관에게 그 행정입법의 개정이나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고치라는 얘기지. 잘못된 법령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고치시오, 이렇게 명령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 동그라미 3번은 위로 올라가면 다시 행정 절차 통제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행정 절차법에 보면 입법 예고 제도가 있단 말이야. 입법 예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만들 때 일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통제죠. 자,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통제 파트 중에 법원, 사법부가 하는 통제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이제 법원입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저부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 이렇게 불러요. 자, 보겠습니다. A라는 A법 시행령이 있어. 이거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제200조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에 의심이 있다고 합시다. 의심. 또는 헌법에 위헌에 어떤 의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은, 즉 판사는 이 A법 시행령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돼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200조 있죠? 요 위법에 위헌에 의심이 있는 요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우리가 이걸 재판의 전제라고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 요 200조 조문이 위법인지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승패가, 원고와 피고 간에 이제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어때요? 위법 여부를 또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어때? 자,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말은 뭐겠어? 추상적 규범 통제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이 있어서, 그리고 저 법령, 행정입법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 여부에 의해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우리는 이걸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만 법원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요. 아니면은 추상적 상태에 있을 때는, 사건이 없을 때는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이 똑똑한 판사님이 요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아까 보세요. 행정부 내에서는 통제가 가능했죠. 뭐 대통령이 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장관한테요. 야, 그럼 무슨 그런 부령을 만들었느냐. 이거 대통령이 계층제적인 지위에서 상급자니까 하급자에 대해서 막 고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니까 그렇지. 근데 법원의 판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언제만 할 수 있다고? 요 사건이, 요 어떤 법이, 행정입법이 적용되는 어떤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 판사한테 배당이 되어야 하는 거야. 자기 앞으로 이 사건이 와서 자기가 이 사건을 재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만 건드릴 수 있어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정부와 다른 점입니다. 법원은 저 입법부에는 어떻게 한다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50페이지 가보십시오. 150페이지 가면 요걸 1번이라고 할까? 1번. 그 다음에 2번. 150페이지 가면 직접적 재판 통제라고 나오죠. 저건 말하자면 이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국민의 그죠? 어떤 갑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이 사람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직접 저런 규범 자체가 직접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때 이 갑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이 있으면 법원에다가 소호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 원래 A법 시행령을 법원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범의 형태로만 아직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나려면 구체 사건이 벌어져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갑이라는 국민 특정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규범은 추상적인 거야. 근데 규범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한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규범이 아니죠. 일단.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중요한 그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안. 이 조례도 법규명령이라고 일단 보고 요건 누가 만듭니까? 학교, 분교라는 학교가 있죠. 시골에 가면 조그만 학교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아마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그러한 두밀분교라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 읍내로 가서 큰 학교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자기 학교 자체를 잃어버렸잖아. 학교 자체가 없어졌어. 야, 모교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건 정신적 어떤 충격도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는 순간 이 조례로 인해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시행령하고 다른 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 이 학생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위법하다, 법률에 위반된다, 또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야 돼요. 법원의 통제는 원래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야. 그러나 직접적으로 재판 통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나오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요걸 이해를 하려면 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인데 (4번)
헌재, 헌법재판소 헌재입니다.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헌법 107조, 108조, 107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 헌법 제 몇 조에 가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뭔가 하니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위헌, 위법, 위법, 명령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요것은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조금 전까지 한참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저거 법원이 통제한다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있죠? 저런 그 A법 시행령 20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다음에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 누가 심판한다고? 법원이 심판한다고요. 다만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구체적 규범 통제를 쓰면 가능합니다. 요건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엔 법률입니다. 법률. 작년에 우리가 위헌 결정난 중요한 사건이 간통죄 사건이 있었잖아. 간통죄는 형법이라는 법률에 있었는데 그것이 헌법상의 원칙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이렇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제도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명령이죠. 명령. 지금 하고 있는 거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의 위법성이나 위헌성은 또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요 명령 있죠. 요거 명령의 위헌 여부. 명령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심사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이 분명히 이렇게 권한을 나눠서 갖고 있으니까. 명령의 위헌은 오로지 법원에 맡기지. 왜 헌법재판소가 합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니,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법적 이 심사, 사법심사의 최종심이거든. 최종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심판하는 곳인데, 그지? 법률에 대해서도 심판하는데 그것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한 명령을 왜 심사 못하겠습니까? 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야? 판례가 중요하지. 네. 판례는 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1991년인가요? 이때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이런 건 기억하는 게 좋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행정사 시험하고 비슷한 역사가 있어.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시행령인가? 시행규칙. 행정입법으로 되는데 이 행정입법에 어느 해에는 법무사 시험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막 해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대통령 마음이야. 대통령이 금년에는 야 법무사 시험 없는 것을 하자. 그러면 시험이 없어. 그러면 막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막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기를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른바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했어요.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래서 결국은 위헌 결정 내려졌습니다. 왜냐면은 법무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무사법을 들여다보면 이 법무사 시험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이 이걸 함부로 그걸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헌 결정 내려졌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행정사도 마찬가지죠. 행정사도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요. 지금 금년이 4회 시험이 되는데 그럼 이제 4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논리예요. 왜 행정사법에는 분명히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행정사 시험 여부를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이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라고? 법규명령에 불과한 거예요. 그지? 법규명령. 따라서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했지 않습니까? 네, 요건 이제 헌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싫다고 했겠죠. 이런 판례 안 했겠지.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야 우리도 심사할 수 있다. 무슨 형식으로? 헌법 소원의 형식으로. 헌법 소원이라 하면 국가의 공권력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것은 151페이지예요. 151페이지 아래에 법규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 인정 여부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152페이지에 민중적 통제, 괄호 5번의 민중적 통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제3절 행정규칙인데 보겠습니다. 앞부분 조금 보죠. 행정규칙, 제3절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란 법제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 행정기관 내부적인 효과만 가질 뿐 대외적인 효력은 없어. 즉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규명령과 다른 점이야.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효력을 미쳐요. 따라서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지만 행정규칙은 국민과 직접 관계가 없거든. 자, 153페이지에 2번 행정규칙의 성질이라고 나왔죠? 읽어봅니다. 성질. 행정규칙은 각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 기준 등을 정하는 규범이다. 원칙적으로 외부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국민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려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기관 내부. 그래서 여러분 비법규성 딱 기억하면 됩니다. 비법규성.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무슨 어떤 그 종류들을 행정규칙의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155페이지 맨 아래 155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근거라고 나오죠. 근거. 근거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행정규칙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계도 있죠.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고 해서 행정규칙을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일정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156페이지에 아래에 4번 행정규칙의 적법 요건 하자 소멸 나오는데 이런 것도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읽어보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157페이지에 5번 제목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라고 했죠. 이것도요. 뭐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라고 써놨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행정규칙은 법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법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규칙은. 야, 요게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에 그 판례 박스 판례 바로 위에 보면 3번 판례 태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판례 입장을 물어보면 여러분 거의 대법원은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저 공무원들이 사무 처리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159페이지는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59페이지 아래에 6번 입법 형식과 규율상의 불일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식과 규율상이 다르다. 이 부분은 사실 논의가 복잡한데 여러분 복잡하게 공부를 하면은 짜증나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어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살짝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 이것으로서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읽으셔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독학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